예. 자 지금 현재 헌재 검수완박법 완박도 아니지. 아 여기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어 검수완박 국회의원 권한 침해는 맞는데 법률안 무효 확인은 또 기각.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음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은 침해했지만 민영배 위장 탈당은 위법이 아니다. 뭐 참 복잡하네. 우리 의원님은 이제 방송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민영배 위장 탈당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 결론은 이거 어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요? 검수완박법은 어쨌건 유효하다 아니다. 지금 과정이 좀 복잡한데. 예. 인용을 못하죠. 인용하려면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음. 그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일부 인용이잖아요. 일부 인용. 그러니까 일부 인용이면 전체가 다. 아, 전체는 문제가 없고 그 중에 일부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 위법 행위인지 그거는 봐야죠. 위헌이냐 위법이냐도 중요해요. 예. 위헌, 헌법 불일치, 뭐 이제 이런 등등의 과정이 있는데 기각됐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검수완박법은 맞았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대신에 윤석열 한동훈의 약간의 체면을 세워준 느낌? 양쪽 손을 다 들어준 거죠. 법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가 문제가 있었다 하게 되면 윤석열과 한동훈의 주장도 맞고 현재 법은 그대로 유지돼야 되고 이렇게 간 거죠.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원래 헌재 결정이 거의 그대로잖아요. 예. 자, 이걸 나중에 헌재가 또 다른 판단 큰 건 하나 할 일이 있을 거예요. 피청구인 윤석열의 뭐 이런 거. 자,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천재 정본주 지니어스정 대망의 50번째 시간입니다. 자,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정봉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네. 지금 뭐 계속 속보가 뜨고 있어가지고 예. 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 이런 측면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헌재 검수완박에 관한 판단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위헌이다라고 나오면 멘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위헌이 나올 수가 없죠. 네. 뭐 결론적으로는 뭐 일부 잘못이 있긴 하나 이게 위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은 유효하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한동훈 윤석열이 시행령으로 해갖고 그 등자 하나를 거쳐가지고 사실상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시켜버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시행령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행령 자체도 아마 헌재로 가면은 위헌일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그건 위헌이죠. 자,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결론이 나와도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검찰이 하는 짓을 보면 검찰한테 아예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 뭐 그 이야기는 이따가 이재명 대표 기소 이야기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침울하세요. 뭔가 침울한데? 침울해요? 뭐 침울해요. 침울하기는 힘을 많이 썼고 힘이 들어서 그렇지. 침울해 보여서 또 제 입장에서는 또 우리 의원님이 50번째 방송이에요? 예. 50번째면 이제 1년 했다는 건데 50번째라고 하면 55 클럽이 생각나죠. 50. 그 전에 뭐 여러 번 나오신 적이 있지만 정규 방송으로 50번째면 좀 꾸준히 잘하셨네요. 그렇죠. 중간에 또 몇 번 빠진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은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 어제 이제 그 더 라이브가 KBS 요즘 이제 방송을 제가 줄줄이 잘렸는데 이제 더 라이브에서 오래간만에 불렀어요. 그 얘기 해도 되나? 타 방송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 근데 뭘 마음껏 하세요. 우리 봉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근데
그 전화 통화를 했더니 며칠 전에 대놓고는 못하는데 김재원 최고를 부르기가 좀 불편한 것 같아. 음. 5.18 망언도 있었고 뭐 본인은 사과했다 그러지만 그게 사과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생각이 일단 튀어나온 건데 5.18 정신 헌법을 넣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미 다 약속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속됐다 그 대선 때 공약이다 그랬더니 표를 받을 수 있으면 무슨 거짓말인들 못하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부르기가 좀 불편한데 어쨌든 저하고 요즘 많이 하고 제가 이제 밀어주는 김용남. 왜냐면 저쪽에 저 카운터파트는 매칭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를 부르고 싶어도 누군가 있어야 되지 부르거든요. 없어. 당연하죠. 윤석열 쉴드를 못 치는데 본인도 본인 정치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나마 욕을 먹을 정도면서도 이제 김재원 최고가 이제 쉴드를 치고 뭐 이게 이러고 있었는데 걔 김용남 의원도로 하겠냐 그랬더니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제 나왔죠. 근데 이제 저는 깜짝이야. 그중에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게 69시간 있잖아요. 저는 직원 3명, 4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직원들 못 구해요, 요즘. 그리고 69시간 얘기한 거 갖고 제가 MZ세대들하고 여러 차례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가 곤란하잖아요, 방송에서. MZ세대의 좌절감이 이런 거거든요. 69시간 일하면 50억 모으나요? 모을 수 있지. 아버지가 곽상도면. 아버지가 아니, 그 일해서 모은 게 아니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MZ세대 절망감이 뭔지를 모르고 뭐 커피 한 잔이라도 하고 그들하고 미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호프 미팅하고 팀 미팅하고. 지금 우리 MZ세대들은 이렇게 개처럼 일해봐야 집도 못 사고 직장다운 직장도 못 얻고 집도 못 사고 내 생활은 희망이 없다 그러면은 차라리 지금 이 현재에 좀 일하고 좀 열심히 나도 그 내 삶의 균형을 좀 맞추고 좀 놀기도 하고 인생도 즐기고 이런 쪽으로 급격히 가 있는 게 우리 다 기득권이거든요. 우리 여기 그 푸른 나무님도 기득권이에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렇죠. 뭐 기성세대 기득권이에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그런 거죠. 예, 어쨌든 유튜브에서 지금 일타를 찍었잖아요. 이제 진보 중에 일타를 찍었기 때문에 기득권이에요. 적폐 기득권이네요.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기득권도 적폐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득권이면 적폐는 아닌데 네. 우리가 기득권이고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MZ세대 심정을 잘 몰라요. 차 갖고 다니는 사람이 승용차 갖고 다니는 사람 대중교통 심리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MZ세대 심정 모릅니다. 69시간 계속 주장 좀 했으면 좋겠어요. MZ세대 지지율 뚝뚝 떨어지게. 1번? 왜 그런지 모른다잖아. 일본 문제 때문에 왜 이렇게. 왜냐면 본인은 일본 갔는데 일본이 아름답고 일본 사람들이 정직하고 이런데 그럼 일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어제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일본 야당이 우리나라 야당 그 설득해야 되겠다. 근데 부끄러웠다 그러잖아요. 오늘 그 얘기 있나? 우리 주제? 주제 그 얘기 있구나. 이따가 얘기해. 발동 이제 좀 시동 끄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발동 너무 걸려 나는 보면. 예.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예. 기득권이냐 아니냐.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보수냐 진보냐도 갈리잖아요. 위치에 따라서. 윤석열 같은 경우는 한국 언론이 자기한테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이런 측면이 있고.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언론은 무조건적 유리한 상황을 만든 건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런 측면도 있죠. 민주당 내에서 이제 전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뭔가 하다 보면 좀 예를 들면 친명 쪽에서 말이 세게 나간 사람을 또 민주당 내에서 잡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봤을 때는 정봉주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위협적인 패널이지만 방송 아까 말씀하실 때 근데 민주당 내에서 보면 공정한 패널은 또 아닌 거예요. 일부에서 보면. 왜요? 너무 이재명 뺨 만든다고.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보기엔 더 좀 칠드를 치세요 하지만 저쪽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어떤 사람들은 야 정봉주가 너무 친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거는 내가 해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 소통하는 일도 없고
이재명 대표가 이러이러한 방송에서 얘기해 달라고 자료를 준 적도 없어요. 원래 그분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예. 그리고 저는 대선 때요. 이낙연 후보가 사람을 보내서 만났어요. 2차례나. 그래서 이렇게 해라. 난 이렇게 생각한다. 제가 얘기했는데 안 해요. 제가 컨설팅 했거든요. 근데 컨설팅 하는데 2시간 동안 받아 적어. 2시간 동안 받아 제가. 아니 쇼만이 왜 받아 적었니?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낙연 대표를 당시 대표했잖아요. 한 차례가 2차례 만나고 또 얘기했습니다. 듣고 의미 있다 그래. 그대로 안 해요. 그럼 이낙연 대표 측근도 만났고 이낙연 대표 직접 만났는데 이낙연 대표 만날 때는 신계륜, 신하경, 안민석 다 같이 만났어요. 김재현 의원도 작고한 김재현 의원도. 그런데 그래서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안 해요. 그럼 제가 이낙연 대표한테 이 사람은 꿀떡 먹는 사람이구나 얘기를 하면 그 얘기 옳지 않습니다. 난 그것과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의미 있는 얘기라고 받아 적어요. 근데 그대로 안 해. 그럼 제가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컨설팅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않죠. 이재명 대표는요. 저하고 뭐 그 깊은 연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몇 번 보냈어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해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제가 올바르다라고 하는 정치적 프로세스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지금이라도 저는 친소한 게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학연, 혈연, 지연이에요. 그래서 그 동문들 중에 저 외대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딱 이렇게 영어로 얘기해요. 저 외대입니다 선배님 이래요. 기자들도. 그럼 제가 한마디 합니다. So what? 외대 나온 게 뭐 어쩌라고. 이게 뭐 외대 나온 게 무슨 우리끼리 무슨 그 동질적 정체성을 만드네. 그래서 제가 혈연, 학연, 지연 다 싫어하는데 누구든 저와 얘기가 통하거나 제 정치적 이상이나 정치적 소신이나 정체성과 일치되는 얘기를 하면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제가 새날 방송 열심히 나오잖아요. 준비도 열심히 해요. 그거는 정치적 소신과 정치적 정체성의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 방송은 객관적인 방송인데 거기서 내가 그걸 스피커로 해서 내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이낙연 대표는 제 얘기를 묵살을 했어요. 그럼 난 거기다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때 예.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예. 그 이야기는 해드려야 돼. 그 이야기 하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이낙연, 이재명 이렇게 붙어서 경선 중 격렬하게 싸울 때가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전에요. 저한테도 싸우기 전에 바로 저한테도 이낙연의 이쪽에 특사가 왔어. 예. 그 당시에는 이낙연 저는 대표만 특사는 안 오고 특산물이 왔어요. 그때 와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이낙연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을 때가 아니어서 뭔가 이렇게 물어볼 때 저도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근데 정말 똑같이 생각했어. 아니 저는 무슨 얘기를 한지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 중요 중에 그때 막 네거티브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좀 올라왔어. 네거티브 에너지 레벨이 좀 올랐어. 그래 사람들이 패드업 그러니까 실증 내기 바로 직전이야. 그때 제가 이재명 쪽에다도 얘기했고 이낙연 측에다도 얘기했고 네거티브를 중지하겠다고 먼저 선언하는 쪽이 이번에 이깁니다. 이재명이 먼저 했어요. 기억해보세요. 초창기에. 그럼 제 얘기를 듣는 쪽으로 저는 컨설팅을 해주죠. 왜냐면 제가 한 발 건너서 객관적으로 보고 제가 보는 쪽으로 가게 되면 대선 이긴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안 해. 안 하면 제가 뭐 이낙연 쪽하고 새작질을 했다는 게 아니고 저 정도 레벨에 있으면 자꾸 이쪽 저쪽에서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럼 얘기해 주죠. 지금 반면그룹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도 식사를 해요. 그냥 너네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는 잘 안 들어 제 얘기를. 그럼 제가 혼자 입을 수 욕해요. 빨리 뒤지고 망하고 깨지고 어쩌고저쩌고 해라. 잡담이 오늘 좀 길었죠. 그러니까요. 자, 다른 속보 하나 볼게요. 단독. 지금 쇄신 거심 중인 이재명, 지명직 최고의 성갑석 검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주 호남 몫으로 임선숙 최고를 성갑석으로 바꿀 거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전망이. 저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저에게 오늘 저도 들었어요. 저도 들었는데
지금 뭐 아직 결정 안 났는데 얘기 말씀드리긴 어렵고 저렇게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저렇게 가는 것 같아요. 가는 것 같은데 저는 패착 같아요. 거기까지만. 아직 정확하지 않으니까. 제가 정청래 최고 나오는 이번 주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이 이나마 지지율 어떤 여론조사는 50% 넘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지도부가 안정돼 있기 때문인데 예. 예를 들어서 송갑석이 이재명 대표를 돕는 방식이 아니라 내부에서 잡음내는 방식이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요. 예. 지도부 들어가고 계속 그 다른 얘기하고 흔들고 그런 대표 수행하기가 좀 어려울 거고요. 그 사람들 목적이 빨리 대표 그만두고 뭐 전당대회를 다시 치르자든지 그런 쪽에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대표로 들어오는 게 옳지 않죠. 그 주승용,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예. 문재인 대표 시절에 당 흔들었던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주승용이 엄청 흔들었죠. 예를 들어 뭐 당무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원 뭐 80조 관련한 거 뭐 예. 통과시켰다고 하면 한 사람이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것만 롤리 나오죠.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진짜 서설이 너무 길었고요. 예. 자, 본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천공 이야기. 예. 그러니까 그 윤석열의 매국 조공 외교 이게 천공이 가르치면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국회에서 나왔어요. 국회에서. 천공이 하는 이야기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은 친일하면 만사형통 한국과 일본이 손잡으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영상들을 내고 나서 윤석열이 일본한테 우리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저런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렸다면 저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외교까지도 특정 윤석열과 친분이 있는 무속인의 얘기를 들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복선이 있지 않았었어요? 그 지난해 말에 그 뉴욕 방문했을 때 바이든 날리면 얘기 나왔을 때 그렇죠. 그때도 기시다를 만나지 않았나요? 가서 30분 동안 번개처럼 만났잖아요. 자기가 찾아가서. 예. 근데 그때 뉴욕에 뜬 그 턱수염 긴 사진이 떴잖아요. 천국 그때 뉴욕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간에 그때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자 한간에 돈 소문입니다. 이런 게 맞을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찌라시는 무슨 얘기가 돌았었냐면 천공이 미국에 미리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가갖고 조문회교도 안 했고요. 조문회교 하는데 그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seeing이라 그래요. 영어로 가서 만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는 그냥 총괄적으로 참여하면 전체 포괄적 조문이다 그러는데 막상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보고 조문을 하는 거 seeing이라 그러니 봤다. 근데 그거를 해야지 조문으로 인정을 한대요. 서양 장례 문화에서는. 근데 그럼 그렇게 따지면 조문 안 한 거거든요. 그거 한다면 뉴욕으로 가갖고 뉴욕에서 바이든 날리면 45초 보고 그랬죠. 그다음에 기시다 만나고 뭐 20분인가 일방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그때 영국에 있을 때 천공은 미국에 미리 도착했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뭐 사람들 이렇게 그 어디 커피숍에서 차 마시고 그런 게 사진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누군가 찍었고 올렸겠죠. 뭐 본인이 작업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무슨 얘기가 돌았었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행보에 잘 되라고 막아 끼지 않으라고 액막이 뭐를 하러 갔다. 액막이. 예, 액막이 굿이나 뭐 세미 굿이나 아니면 뭐 액막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찌라시에 돌았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외교 문제도 천공이 직접 개입해서 하나? 이런 의심의 전초가 있었죠, 한번. 그때 천공 나타난 거 기억하시죠? 그쵸. 근데 이제 지금 와갖고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재밌는 얘기를 두 가지를 해요. 이번 외교 갖고 와서 전에 봤더니 천공이 친일하면 대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 다케시마를 깨를 못 듣고 다시마로 들었다. 그리고 다시마는 좋은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뭐 이제 이런 등등 우스갯소리인데
어쨌든 천공의 입장대로 지금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도처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느낌의 우리 추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점점 더 이게 이제 이러다가 그 증거가 나오되 저는 이 정부의 몰락은 두 군데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독도 문제가 심각한 뇌관이 될 것 같아요. 독도 문제. 그다음 두 네. 번째는 천공입니다. 근데 천공은 그때 이제 이렇게 보면요. 최순실 국정농단이 어떻게 터졌는지 기억나시죠? 최순실 국정농단이 그냥 터지지 않고 2013년 말 2014년 초에 청와대에서 박지만을 미행한 듯한 흔적이 있어서 박지만이 청와대에다가 2014년에 항의했다 이런 게 돌고 그때 박지만의 개인 사찰을 주도한 것이 그 지시를 받고 한 것이 조응천과 박관천, 조응천 비서관, 박관천 행정관 이렇게 된 걸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주도한 게 정윤회다. 이런 상황이 한 번 있었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4년에 안민석 의원이 정유라 2대 부정 입학 이거를 2014년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2014년에 얘기했는데 2015년에 이렇게 쭉 가면서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이대에서 계속 데모를 했어요. 그때 두 가지였었는데 정유라 문제 때문에 데모한 게 아니라 그 무슨 국제대학원인가 대학원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데모를 막 해. 그러다가 중반 이후에 정유라 사건이 터집니다. 정유라 사건이 터지면서 이대에서부터 정유라 사건이 터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정유라 사건으로 터진 것이 결국은 그 국정농단 1+1 최순실 사건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독도 문제는 정유라로 따지면 부정입학 이거보다 훨씬 센 거죠. 그리고 요 문제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독도 문제와 이른바 무당과 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외부 영향력 요 두 가지로 저는 무너질 것 같아요. 원래 뭐 엄청난 큰 게 하나가 터지긴 하지만 그 사이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정tak 균열이 하나가 가죠. 빡 터지면 네. 망하는 거죠. 균열이 가죠. 그리고 이렇게 됐잖아요. 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그리고 2015년 12월 27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위안부 합의가 터지잖아요. 세월호 참사 위안부 합의. 그러니까 한간에 기자들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이 강제징용 문제, 독도 문제 이게 박근혜 정부 정권 몰락과 괴가 비슷하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무언가 그 신을 만지는 사람, 신점을 만지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 이 구도가 너무 비슷하다. 기자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 위험하죠. 뭐 우리가 위험한 건 아니지. 그 사람도 위험한 거지. 우린 좋은 거고. 야, 근데 진짜 이거는 윤석열이 뭔가를 결정하는데 혹시 이게 천공 뜻 아니야라고 와서 보면 천공이 한 말 있어. 예. 물론 윤석열은 뭐 천공의 말을 따라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 관저 이전 문제, 또 뭐 노조 때리는 문제, 뭐 일본에 관련된 문제, 웬만한 문제들은 다 천공의 말이 앞서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도한 언론이 있었죠. 그렇게 기억하는데 뭐 정확한 기억이 아니지만 아마 용산에서 김건희 씨나 누가 이렇게 문의를 할 것이다. 문서로 문의하면 그걸 직접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천공이 자기의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답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 반복됐을 것이다라고 누가 이제 추정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천공이 미리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천공이 앞을 내다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질문을 받고 천공이 얘기하니까 그 답대로 대통령실을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야, 이게 진짜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윤석열 저거 좀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근데 그 너무한다는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해가 안 간다죠. 대한민국 대통령 역대급이잖아요 지금. 예, 이해 안 돼요. 근데 그게
부속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이제 국민들이 참기 힘들지. 뭐가 있을까요? 전 독도라니까요. 독도 문제가 있다. 네, 독도 문제 큽니다. 어. 독도 문제 진짜 큰 게 그 사람들이 조금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지금 무척 휘발성이 높은 뇌관이거든요. 예. 전 이 독도 문제를 정말 민주당에서 좀 물고 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따져야 돼요. 독도는 강제 동원하고 또 틀려요. 위안 문제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상한 대답을 했잖아요. 박진 장관은 뭐라 그랬죠? 박진 장관은 독도 문제가 논의가 됐냐 그랬더니 의제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의제는 없었는데 일본이 그 말을 한 건 사실인 것처럼 보여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아 근데 의제가 없는데 예. 그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교가 아니잖아요. 다 의제 설정해놓고 결론만 내잖아요, 정상회담. 아 그걸 조밥으로 보면 할 수 있어요. 조밥이요? 예. 발음 좀만 세게 하면 정말 젖대는데요. 셔대는 거죠. 아, 젖대는 말이죠. 그게 잘못하면 욕으로 들려요. 젖대는 말이죠. 젖대는. 그래서 그 기자들이 그 부분을 주목을 해요. 야, NHK 산케신문, 교토신문은 독도 문제를 얘기했다고 보도한다. 혹은 그 일본 언론도 보면요. 두 가지 기류가 있어요. 독도 문제 언급을 했다라고 보도한 데가 있고요. 포괄적 현안에 독도가 포함되었다라고 보도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얘기해 볼 수 있냐면 적어도 대통령은 저들이 독도 문제를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눈치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진희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야, 포괄적 현안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 중요한 문제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 뭐 일본 입장을 밝혀보자 합니다. 그러면은 포괄적 현안에는 독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진희 의제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김태호 뭐라 그래요?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요. 기억나지 않는다요? 예. 독도가? 아니, 했어. 독도 얘기했는지 아닌지 자기로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요. 독도 문제가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까? 아, 거기는 뭐 자기가 다케시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독도 문제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아, 나 진짜.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독도에 대해서 이거죠. 여기 나왔네. 지금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3월 15일 날 요미우리 온라인판에 인터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3월 15일 날 온라인판에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 공격에 대해서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한다 그랬어요. 이거 대통령이 할 얘기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우리의 영토범위예요. 북한은. 영토범위인데 우리 영토를 그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했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부분을 이해한다 그랬어요. 우리 영토를 공격하는 걸 이해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독도에 대해서도 자신의 고유 영토 다케시마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대목에서 대통령이 3월 15일 날 입을 닫습니다. 일본 방위백서에도 지금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요미우리 기자가 안 물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국가안보 전략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럼 국가안보 전략에 독도는 일본 땅,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최소한 요미우리 그 기자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왜 자꾸 이 독도 문제가 위험하고 독도에 대해서 보수 정권의 입장을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요. 보세요. 1965년에 한일 한일합의가 있었죠. 예, 한일 협정을 하잖아요. 한일 협정을 하는데 그때 이제 돈을 5억 달러 주는데 일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독립 축하금이라고 줬다 그래요. 근데 지금에 와갖고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돈 준 돈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근데 요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데모를 막 해요. 야, 독도 일본 영토라고 그 명시하는 거 니네 1962년도에 김종필이 가서 합의했다는데 그거 사실이 아니야. 그럼 막 데모해요. 62년서부터 65년까지. 그래갖고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데모가 있고 그랬잖아요. 그 반대 데모가 엄청 셌었거든요. 근데 그 반대 데모가 있었던 원인이 1962년에 김종필 중앙정부장과 오이라 마사요시 외무대신이 청국군에 대한 미락을 각서로 남긴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명시한 거에 대해서 양국이 허용한다라고 하는 미락이 있었다고 누가 얘기하냐면 낙가소내 총리가 2006년에 얘기해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독도를 폭파시켜 버려서 예. 분쟁의 요소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다 아. 그러죠. 그런데 낙가소내가 41년이 지난 다음에 홍콩에 노 다니엘 교수가 있어요. 홍콩 과기대 교수에게 야, 독도를 우리 땅으로 주장하는 것을 쌍방이 용인한다는 미락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낙가소내 총리가 41년 만에. 그리고 요 내용이 이 미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2007년 4월호 월간 중앙에 상세하게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박정희 정부죠? 박정희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윤석열 정부가 한 괴잖아요. 같은 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도 독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미락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게 나는 그들의 역사적 정통성으로 보면 정체성으로 보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가 보면 일본이 이미 얼마 전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서와 주장들이 있으면 만약에 이 강제동원 문제에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예. 이걸 해결할 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건 철회해라. 그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어야죠.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민주당은 할 일이 있어요. 민주당 여러분들 지금 뭐 데모하고 그래갖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이 51일자 된 거예요. 국회에서 농성하는 그 박건희 특검 50억 특검. 김건희요. 박건희 김건희 특검. 성 씨가 바뀌었네요. 예. 근데 지금 일본 우리 국회 분들이 거기다 몰빵하고 지역구 가지 말고요. 국회 외통위원이나 아니면 이 독도 무슨 그 TF가 만들어졌으면 지금 적어도 3군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 NHK 나왔고요. 교도통신 나왔고 산케신문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들 보좌관들이 그 기사 쓴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거기다 이메일 보내면 돼요. 너네가 이렇게 보도했는데 정말 독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기 바란다. 그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민주당이 일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 보도 안 하면 그럼 우리나라 보좌관들하고 국회의원들 한 팀이 2명씩 3명씩 짜갖고 각 기자들은 3팀이 각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대통령실이 일본 언론에 엄중 항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일단 했어요. 하긴 했어요. 근데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직접 했는지 예. 언론상에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언론상에만 되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니까. 자, 그렇죠. 이거 중요한 포인트네. 근데 대통령실은 회담 나올 만한 일본 언론의 왜곡 보도 유감이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 언론에만 브리핑을 한 건지 아니면 직접 그 언론에 유감이라고 이메일을 보냈거나 무슨 공식 채널을 통해서 항의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다는 이야기 중에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면 합의에 대한 그게 있는데 저는 이면 합의 저는 그런 깜냥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머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일본산 멍게 수입. 일본에서 멍게가 나오는 거는 한국이 70%를 수입을 해갔대요. 후쿠시마 이전에는. 거기 윤석열의 답이 뭐였냐면 대략
노력하겠다였다는 거예요.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물론 앞에 다른 맥락이 있긴 하지만 전체를 보면 노력하겠다 했다는 것처럼 윤석열이 강력 항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했다로 어떤 증거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도라든지 뭐 일본산 멍게 수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윤석열이 돌아와가지고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들이 있잖아요. 반의를 외치며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일본은 이미 수십 번 반성했어. 완전 일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일본 야당을 부러워하면서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자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일본인이에요 지금. 한국인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이해한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할 수밖에 없었다가 아니라 반의를 외치며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돌려줄 수 있잖아요. 친일을 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자가 있다. 일본이 수십 번 반성했다는 말은 맥락적으로도 안 맞아요. 저번에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일본이 반성을 하는 척하고 자기네 국회에 돌아가면 아니라고 아니다. 뒤집는 게 예. 계속 반복됐는데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담화 이후에 아베가 들어서면서 다 뒤집었는데 예. 아직도 그게 유효하냐고 물어보고 자기 이름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계승하겠다. 이미 김대중 오부치 때 했어. 난 그걸 계승할 거야. 자기 입으로는 사과란 말 절대 하지 않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 끝나고 난 다음에 장관이 국회 가갖고 바로 그 선언하자마자 이거 우리는 저거 그 침략 전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어찌 보면 따분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새날 정봉주 이 합본 방송 이게 수준 높아요. 이렇게 저렇게 보는 사람들 보면 50만이 되더만 이게 팟캐스트까지 계산해 보니까 그렇죠. 정봉주 TV로도 여기서 이렇게 갖고 한 20만이 넘어갔는데 정봉주 TV에서 또 15만이 또 봐요. 또 팟캐스트로 또 한 30만 보잖아요. 제 방송도 보고 막 그래.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요 내용은 반드시 짤로 돌려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20번 그 사과했다 그러잖아요. 일본이. 예. 독일은 유태원 학살에 대해서 몇 번 사과를 했을까요? 그거 못 세게 합니다. 그렇죠. 지금 못 세게. 계산하고 있는데 셀 수가 없네. 못 세게 해요. 아, 세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지. 세는 것 자체가 사과의 진정성을 깬다고 해요. 그럼 왜 이거는 20번이 아니라 200번, 2000번, 2만 번으로 사과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사과의 철학입니다. 첫 번째. 이 식민지 침략 행위가 유엔에서 금지한 세계 헌장에서 금지한 반인륜적 범죄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인륜적 범죄와 미치는 범위는 인간의 뇌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36년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후손, 선조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미쳤기 때문에 이거는 두고두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과는 계속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2차 세계대전에 유태인 학살은요. 그 5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는 36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침략 범죄 이 제노사이드 인종학살 뭐 등등 이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역사가 존재하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사과해야 된다. 사과의 첫 번째 철학입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깊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다 무릎을 꿇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200번, 2000번, 2만 번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과에 따른 첫 번째 이유 그 근거고요. 두 번째 사과는 왜 하냐면 창피하니까 하거든요.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사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동양 철학에서 인간의 4개의 감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인의예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의예지. 근데 인은 측은지심이고 의는 수호지심이에요. 수호지심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아는 감정이거든. 수치심할 때 수. 예, 수치심. 수호지심은 수치심을 아는 감정인데 그게 왜 의는 정의, 대의, 명분 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과 수호지심이 완전히 반대 감정이 같이 묶여 있을까요? 이거 동양 철학하는 분들도 잘 모릅니다. 인의예지, 의에 왜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아는 심정이 왜 의에 연결이 되어 있지?
일본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은 일본 역사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자기 조국과 국가 민족에 대해서 뭘 갖고 있냐면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의 시작은 수치심입니다. 잘못한 걸 창피할 줄 아는 사람이 높은 자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의는 그래서 수호지심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반성하고 하는 것은 난 정말 수치스럽다. 난 정말 창피한 일을 했다. 라고 하는 건 일본 국가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의 시작이에요. 이 바보들아. 이걸 일본말로 번역했고 너네 나라에 좀 뿌려 이거를. 댓글로 자막 달아갖고. 사과 못하는 사람 하나 있죠. 어떤 잘못을 해도 사과하지 않는 사람. 윤석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에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봉주의 별명이 사과대왕이거든요. 자기 삶에 자부심 있는 사람은 사과랍니다. 물론 그 전에 사고를 안 치는 것도 안 치는 게 중요하죠. 최고죠. 근데 치면 사과. 그다음 세 번째가요. 세 번째가 간단합니다. 사과를 왜 하는지 윤석열도 모르고 일본 사람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하는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문 열고 들어가고 제 코를 퍽 쳐요. 에이 입을 다물라 그러고 코를 퍽 쳤는데 이빨이 두 개가 뚝 부러지고 피가 줄줄 흐르고 코피 흘리니까 그 사람이 팍 치고 난 다음에 미안합니다. 그걸 가요. 이게 사과의 끝인가요? 때려갖고 제가 피 흘리잖아요. 이빨 나갔잖아요. 사과는 그 이후에 액션 플랜이 따라갈 때 사과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저한테 위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상처가 없는지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사과가 끝났다는 거거든요. 왜 사과가 끝나는 겁니까? 사과는 그래서 보상, 배상, 그 민족이 처한 처지에 대한 이후의 절차를 다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해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5억 불 준 거를 3억 유상 뭐 2억 무상하면서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독립축하금으로 줬다. 지금 와서는 징용과 위안부에 대해서 줬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게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과에 따른 철학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리하면 첫 번째 너무 이 피해가 끔찍하기 때문에 두고두고 평생 역사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야 된다. 두 번째 네.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창피함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사과는 이후에 액션 플랜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사과가 아니다. 얘기 다른 데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잘난 척한다 그럴까 봐 얘기도 못하고 여기서 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해야죠. 잘나셨으니까요. 네. 천재잖아. 자, 아유,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예. 이거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윤석열의 이런 외교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보니까 천공 정도밖에 안 떠오르는데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확신범이라고 봐요. 확신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기가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분은 투도코 뼛속까지 그냥 일본 사람 같아요. 뭐 본국을 위한 일 그냥? 그냥 일본 그냥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는 그 사람의 정신적 정체성을 묻는 거거든요. 국적이 일본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본적 사상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는 사람 같아요. 저는 약간 다르게 봐. 뭐냐면 저는 이 사건의 진짜 주범은 김태효라고 보는데 윤석열 캐릭터가 기재부면 기재부, 국방부면 국방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유형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머리 든 게 없는 거죠. 남의 지식이나 남의 생각이 머리 꽉 채워지는 이런 사람인데 김태효는 저는 일본 자금, 일본 세력과의 연계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김태효가 막 그 이명박 때부터도 그랬지만 자유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같은 거를 그렇죠. 쉽게 표현하면 윤석열을 가스라이팅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중에 핵심이 김태효라고 보는데 후보 시절에 신지호가 가스라이팅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한테 뭔가 확신을 심어주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의 확신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제3자 변제, 대의 변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수년 전부터 김현장의 아이디어였단 말이에요. 일범 전범을 변호하는 김현장의 아이디어였어. 그렇죠. 근데 본인이 나서가지고 뭐 이건 내 아이디어야? 내가 밀어붙였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무능한 자가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걸로 일단 저는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야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한일 문제를 문재인 정부 때 방치를 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싸움을 걸어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문재인 정부 나름대로 노력을 했거든요. 어떻게든지 그 피해자분들한테 배상을 해주면서 일본과 한국이 서로 이제 기금 만들어서 배상해주면서 이걸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무역 전쟁 걸었던 거 아니에요. 예. 이걸 어떻게 방치라고 표현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 예. 자 그러면 아, 제가- 그 얘기도 제가 네.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요건 이제 지금 그 푸나님 얘기한 거를 조금 그 나가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첫 소송을 건 게 97년입니다. 1997년. 그래갖고 21년 만에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진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판결이 그 소송이 걸렸는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보수화되어 있고 얼마나 반일적 그 성향을 보였으면, 이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10년 정권 잡았을 때도요, 이거 빨리 하라고 계속 압박을 했어요. 1심, 2심 대법까지 해갖고. 그래갖고 이게 21년 끌었는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대법까지 올라왔거든요. 이제 다 판결해갖고. 그 대법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 안 한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그분들이 강제동원 배상 소송을 걸고 문재인 때 한 게 아니고 1997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을 끌었고, 그때도 하라고 그래도 안 합니다. 이 우리나라 이 법원에서. 근데 이명박, 박근혜 때 대법원으로 올라왔어요. 그걸 뭉개고 있었던 거예요. 박근혜 때는요. 왜 또 뭉갰냐면 이래서 뭉갰어요. 양승태 대법원장 아닙니까? 양승태는 1심 고법 대법원인데 고등법원 그 상고법원을 만들고 싶어 해갖고 박근혜하고 쇼단을 친 거예요. 아니 나 이거 판결 안 내려주고 질질 끌터이니 상고법원 만들어줘라. 이게 사법농단으로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 때 와갖고는 민족의 이름으로 이걸 더 이상 밀 수 없다 해서 2018년 판결이 난 거거든요. 그 전에 안 했던 거지 문재인 정부 때 새로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야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뭐 뒤집으면 어떡하냐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안 한 거예요. 왜 안 하고 있었습니까? 친일 정부니까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총선 때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독도 문제 떠오를 거라 봅니다. 그 후속 조치네 뭐네 하다 보면 예. 그 일반 금방 가고 총선 때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을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인식이 이러잖아요. 체감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려잖아요. 홍보를 잘하려잖아요. 잘못되다는 없어. 정말 희한한 캐릭터예요. 일본 극우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구조가. 아니 자. 일본 야당이 대한민국 야당 가서 설득하겠다면 어디 건방지게 우리나라 야당을 들먹이냐고. 내가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야당 쳐야지. 부끄러웠대요. 뭐가 부끄러워? 우리 너가 더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윤석열 막말. 예. 우린 네가 더 부끄럽다. 학교로 따지면 한 해 후배인데 고등학교로 따지면. 네? 후배한테 선배님 그럴 순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예. 자 대장동 이야기는 뭐 정말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갖고 예. 예상한 대로 있잖아요. 하지 마. 아 저 새끼들 증거도 없이 이거 분명히 기소를 하겠지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니 진짜 결론이 그렇게 났어. 대장동 4,895억원은 배임이고 성남 FC 133억은 제3자 뇌물이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거예요. 아니 하다가 이재명이 업자들한테 돈 받았어라고 지금 그 난리를 쳤던 거를 사실 이 정도 되면 저는 딱 이 정도 기소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검사 네 새끼들 탄핵이야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죄를 걸려면 윤석열은 걸 게 없을까요? 윤석열은 제가 봤을 때 이재명식으로 털면요. 윤석열은 무기징역 나올 정도 상황 될걸요. 김건희가 받은 협찬금, 주가 조작, 수사한 거 다 그거 3조 뇌물에 가까운. 이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역대급 인원을 투입을 했어요.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훨씬 큰 규모로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뇌물의 증거를 못 찾았다면 이건 민주당이 이걸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진짜 넘어가면 안 돼요. 아니 근데 검찰 탄핵 대상 아닌가요? 당연히 검사 탄핵을 일단 해야죠. 검사 탄핵.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가 그때 지난주인가요?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뇌물을 못 걸었대 그러니까 검찰이 보강 수사 중 이렇게 예. 얘기를 했잖아요. 음. 그 많은 압색, 300번 이상의 압색과 60명 이상의 검사를 투입해서 못 찾았으면 못 찾은 건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역사가 망할 때까지 찾겠네, 보강수사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나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이재명 배임이야. 대부분 판결도 무시합니다. 대장동에서 그만큼 환수했다는 대부분 판결도 무시해요. 그리고 성남FC가 광고비로 받은 돈을 이재명이 받은 3조 뇌물이라고 얘기해버려요. 이 정도 되면 저는 그냥 길거리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있을 수 없는 거를 걸어도 민주당 반응이 지금의 현재 상태보다 한 10배는 더 세야 된다는 거죠. 딱 이 순간에 민주당 자체가 완전히 국회 털고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의 엄중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프라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이게 명백한 야당 대표 탄압으로 안 보이나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만 봐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700억 때문에 기소됐다가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만기 1년 만에 나왔잖아요. 1년 만에 나와서 이것은 나하고 김용과 그 정진상 거다. 이게 첫 번째 자기 거였다. 이제 이게 두 번째 버전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실 몫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700억에 대해서. 시장실 목. 예. 그 다음 네 번째가 2025년에 받기로 했다. 그래 미래에 주겠다는 약정설이죠. 그럼 이렇게 보도를 하게끔 그들이 직접 얘기한 내용들이 난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기사만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발언을 한 사람들 아니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물고 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검찰이 미리 밑밥을 깔았죠. 보강수사 중이라고. 아니 보강수사 1년 6개월 동안 했잖아요. 얼마나 또 더 보강을 해야 돼요? 정권 뺏긴다면 보강수사 하나 이제?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죠. 박근혜 수사 같은 경우도요. 엄청난 사안이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에 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그거에 버금가는 정도의 기소거든요. 제1당의 대표를 증거도 없이 기소를 한 상황이면 검찰이 계속 혀를 길게 뽑는 거잖아요. 증거를 못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찾을 거야. 그 자체가 증거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없죠. 이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런 상황 정도 되면 민주당이 일제히 나서서 검찰 자체가 정치적 수사, 조작 수사였음을 외치면서 그 모든 거를 다 스톱시켜야 될 정도의 엄중한 사안인 거죠. 그럼요. 민주당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민주당이지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민주당이 파란색을 쓰는 순간 기득권 세력이 됐다. 파란색은 실질적으로 세상의 변화, 변혁, 도전은 빨간색을 쓴다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파란색 물결이 그 휩싸이는 걸 보고 근데 뭐 이제 그거 색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민주당이 너무 기득권 세력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지쳐 우리도 이제 안 싸우는 거에 대해서. 지금 광주에서 민주당 지지율 빠진 거 아시죠? 광주 전남 쪽에서. 거기 잘 안 싸우면 빠져요. 광주는. 아니 어제 민영배 의원이 그 얘기를 해요. 오늘 방송 그거 나갈 건데 민영배 의원이 그 얘기해요. 안 싸우니까 빠지고 광주에서는 거리에 천막 쳐놓고 드디어 장애 집회 시작했다.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면 장애 집회다. 그 내가 그랬어요. 조심해라 역풍 불지 않게. 자, 알겠습니다. 좀 지치죠 이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약간 관성화된 측면이 있어 보여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해당되어 있는 국회의원 몇 명이 기자회견 하는 걸로 끝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관성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 어떻게 돼야 되냐면 169명의 국회의원이 거의 대부분 나와서 개인적으로도 SNS를 쓰고 난리를 쳐야 돼요. 예. 정신 못 차리게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특위 국회의원들 몇 명만 기자회견하면 끝나버리는 게 문제예요. 이런 건은.
우리 같은 사람들 똑같은 이야기지만 날마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 방송으로 이야기해봐야 어차피 쟤네들은 진영 방송이니까라고 언론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기소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조용하다는 게 물론 예상되어 있던 일이기 때문에 약간 김 빠진 측면이 있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에 대해서 일제히 비판의 화살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갔다고는 하는데 예. 저는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갔다고 보지는 않는 게 검찰은 분명히 추가 기소의 카드를 꺼내 들 거라고 일단 봐요. 예. 근데 추가 기소의 카드를 꺼내 들기는 힘들다고 보는 측면은 추가 기소할 것 같은 뉘앙스로 계속 흔드는 거죠. 대장동의 뇌물 증거를 찾을 때까지. 그러면서 재판 중인데 추가 기소 관련해서 뭐 유동규의 말 같은 말도 안 되는 디테일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면서 재판을 쥐고 흔들 거다. 예. 대한민국 검찰이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목소리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선거법 재판에서도? 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언론 지형에서는 한 90대 10 정도의 불리한 가운데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이 50대 50 정도라면 진짜 대단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기고 있잖아요 지금. 뭐 네. 오차범위내에서 37대 뭐 40 몇인가 그거로 한 10% 이기는 것도 나오대 이제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우려해야 될 것은 광주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거예요. 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호버남이라는 표현 아시죠? 호버남. 호버남? 이낙연을 호버남이라고 표현했는데 홍어? 아니 호버남. 호버남이 뭐예요? 호남이 버린 남자. 그 뭐냐면 광주 사람들 이 호남 사람들 특성이 그거거든요. 야 저렇게 아주 지랄 유언병을 하는데 왜 못 싸워? 그러면은 호남 사람 특성이 윤석열한테 향하는 화살이 민주당한테 향해요. 왜 못 싸우냐고. 참. 물론 뭐 이낙연을 지지하는 세력이 일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광주 분들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전두환 나고 등치시킬 정도의 윤석열이라고 저는 일단 보는 거예요. 심각해요. 네. 저는 민국 버남이네. 민주당 국회의원이 버린 남자. 그 이야기는 뭐 따로 하시고. 자, 그럼 이제 방송 이제 끝낼 시간이 돼가니까. 그래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총선까지. 아유, 뭘 갖고 흔들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뭐 당직 개편하라고 하는 거에 일부를 좀 수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탕평할 의향이 있어 보이는데 글쎄 저는 그 조처가 맞는지도 싶어요. 지금 있는 당직자들 한 6개월 왔거든요. 근데 뭐 지금 그 반명 쪽에서 뭐 그런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죠? 사무총장 조정식 사무총장 자르라고 교체하라고. 그거는 총선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 사무총장 놓았고 공천권 나눠먹자라고 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그저께 이제 윤건영 의원도 나와서 그 YTN인가 어디 나와서 인터뷰했는데 공천 혁신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공천 개혁, 공천 혁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조정식 총장이 유임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유임되면 저는 세게 개혁해야 된다고 봐요.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당 이런 거거든요. 개혁하게 된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옵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우리 당 지지했던 사람이 저쪽으로 가진 않거든요. 저쪽 찍었던 사람들이 우리 당한테도 안 옵니다. 그런데 보수는요. 때려 죽여도 나오는 고정표가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요. 개혁 혁신하지 않잖아요. 난 비록 민주당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투표하러 안 나와요.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정말 압승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하러 나오게끔 해야 돼요. 그게 공천에 있어서 혁신과 혁명의 바람이 불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169석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아까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기소를 169명이 벌떼처럼 달려들면 저는 언론이 안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대에 필요한 정치인이라는 게 있는데 윤석열이 저렇게 난리를 칠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나서가지고 윤석열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1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 맞습니다. 사람이 민주당인지 국민의힘인지 모를 정도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당대표가 검찰한테 당하고 있을 때는 가결에 체포동의안 가결의 표를 누르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공천을 떠받는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윤석열의 이 폭정의 시대에는 제 1순위 그 사람 평가 1순위가 윤석열하고 잘 싸우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1순위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갈까요? 0순위죠. 무슨 소리세요 1순위는. 0순위 무조건 당첨. 아 진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좀 해봐요. 하다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면 아 내년에 꼭 출마를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도 아 정말 민주당 저만 의원들이 열심히 안 싸우는 걸 보면 꼭 들어서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릴 수 있는데 견마지로를 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또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그래서 오늘 힘이 없어요. 갈등하느라고. 좀 뭔지는 아니까.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예. 다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회 방송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50회 방송하는 김에 50 숫자 나온 김에 50억 클럽 특검 하시자고요. 예. 예. 그리고 오늘 저녁 7시에는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 농성장을 제가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근데 민영배 의원이 오히려 세대 민영배 최강욱 이런 분들. 원래 세요 민영배는. 그래요? 예. 자, 알겠습니다. 예. 자, 고생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까 멤버십 주신 모모핑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치 천재 정몽주 50회 방송 마치고 새날에 있다가 30분 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다시 봐요. 예,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